국축 팬들의 궁금증과 이슈를 긁어주는 국축 취재단 하드캐리. 안녕하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서호정입니다. 하드한 국축 주제의 코어를 깊고 화끈하게 파고드는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는 하드캐리 11회째를 맞았습니다. A매치 기간에도 저희는 국축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변함없이 이슈와 토론에 땔감을 집어넣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K리그와 국축을 하드캐리해 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사옥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풋볼리스트 취재팀 축구 삼총사 구삼주가 있네요. 윤여용, 허인혜, 조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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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주일은 A 매치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컸던 주간이었는데 와 브라질 진짜 축구 잘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도 하이라이트 다시 봤는데 요즘 뭐 2차로 영상 만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네이마르 편만 뭐 따로 올라온 것도 있고 봤는데 와 진짜 잘해요. 진짜. 그 영상을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크리에이터 분들. 네. 그 브라질전 한 경기 영상 쓸 수 있는 권한이 제가 듣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금액이었다고 그러는데 한 경기 50만 원. 한 경기 한 경기. 그러니까 한 경기 해가지고 네이마르 특집 뽑아야 되고 히샬리송 그러네요. 특집 뽑아야 그러네요. 되고 뭐 특집 뽑아야죠. 그 터지면은 막 영상 하나에 막 200만 나오니까 네, 그거 진짜. 그런 거 노리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브라질은 네. 우리보다 한 1.5배속 빠른 축구? 진짜 그런 느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브라질은 패스가 나갈 때 그냥 뭐 딱히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바로 게임처럼 그냥 바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5대1로 졌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0대1로 졌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일본이 더 잘한 거 아니냐는 중국식 계산법으로 기적의 논리. 굳이 이제 우리를 누르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이가 있었다 분명히. 우리는 벤투 감독이 해오던 플레이 스타일의 틀을 바꾸지 않고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상대를 하려고 하다가 네. 밀리기 시작하니까 리듬이 깨지고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시작했던 어떤 전형적인 실수투성이의 경기였다면은 일본은 아예 작정을 하고 맞겠다.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축구 모드로 일찌감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축구를 브라질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메 감독인가요? 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인데 제가 그 또 일본 경기도 담당을 했었고 브라질전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일본은 컨셉이 우리랑 확실히 달랐던 게 일본은 월드컵에서 독일이랑 스페인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습을 하는 느낌?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단단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하던 걸 부딪혔고 어느 정도 확인을 했던 거니까 네. 두 팀의 컨셉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이제 본선에 가면은 네. 알게 되겠지만은 일단 벤투 감독은 우리가 누구를 상대한다고 해서 틀을 지금은 바꿀 수는 없다라는 네,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어요. 틀칙주의자. 네. 항상 강조하죠. 벤투 감독은 틀과 철학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조금 더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자신들보다 레벨이 그래도 한 단계 높다고 생각되는 확실한 근데 또 지난번에 저희가 감독편 했었잖아요. 뭐 저는 빠졌었는데 근데 최근에 뭐 국내 기자들이 국내 감독들한테는 뭐 반대는 뭐 그런 얘기 있지만 또 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일본도 그런 여론을 의식하는 게 아닐까. 일본 감독도.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외국인이지만 일본은 지금 어쨌든 일본 국내 감독을 쓰고 있고 좀 그래서 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축구를 좀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은 다를 거니까. 네. 그 일본 파라과이전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또 그 일본에 그렇죠. 비해서 비교적 약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계속 공격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네. 스시타카가 나왔나요? 스타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파라과이 수비 네. 미나미도 엄청 잘한다 그러던데 붕괴. 스시타카에서. 그냥 붕괴됐어요. 분명히 일본 축구가 이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빨라요. 높은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그쵸. 그래서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또 저런 축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행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저도 어제 갑자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불쑥 떠 있길래 다시 봤는데 그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그 일본 대 벨기에 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진짜 2대0으로 앞서 나갈 때까지 일본이 상당히 주도면밀한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이기다가 3대2로 역전패. 네. 그때 진짜 잘했는데. 뭐 사실상 맞아. 그때는 이제 벨기에의 개인 능력들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그렇죠.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뭐 일본 축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다른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우리를 야 우리는 진짜 1대1로 졌는데 망신스럽다 못 살겠다 막 이러는 분들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요즘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많죠. 뭐 본심이 아니라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요. 그 유튜브 그런 거 같은. 그냥 저는 오랜만에 A 매치 좀 일본 한일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월드컵 끝나고는 하겠죠. 한일전 네. 동아시안컵 때 하잖아요. 네, 동아시안컵. 아니 그러니까 풀로 풀로 유럽 다. K리그 때 아. J리그. 그거 말고 그냥 진짜 풀로. 그냥 양 팀 다 요즘에 유럽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서 아 차라리 외국에서 한일전을 하긴. 근데 저는 느꼈던 게 이게 EPL 득점왕이 되고 나니까 손흥민 선수의 되게 위상이 달라지는 게 뭔가 이번 A 매치 때 느끼고 있달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손흥민한테 패스가 안 가냐? 그랬더니 브라질의 치치 감독은 그럼 우리는 손흥민을 그냥 놔둬? 이러면서 그때 치치 감독이 어떤 세 명, 전술적 네.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일단 다니 알베스를 세웠고 포지션이 겹치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마르키니오스랑 카세미로까지 손흥민을 막으려고 지지를 했다. 네. 이 월드 클래스 3인방을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배치를 했다. 근데 그 유명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손흥민 왼발 슛할 때 그 그렇죠. 세 명이 몸을 날리는. 어떻게든 막는다. 전반 12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본다고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우리를 이기기 위해 저들은 최선을 다했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페널티킥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후반 중반 이후에 우리가 수비 집중력 현재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던 그 쿠티뉴와 제주스의 일명 어이없는. 축구 황제 네. 모두의 그 아 득점들. 그거 장난 아니었어. 저는 뭐 그 장면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정상적이지 않은 네. 우리가 진짜 월드컵 본선 갔을 때 고도의 집중력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점은 절반 이하로 줄지 않을까. 그렇게까진 전술도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본선 가면은 하여튼 벤투 감독 우리가 무한 실드를 치는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차이까지는 조금 감안을 하고 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K리그에서는 히카르도 페레즈 감독에 이어서 또 한 분의 아버지께서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전남의 정경준 감독님. 하드캐리 9회는 진짜 데스노트였네요. 그게 댕강댕강. 한 번씩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그렇네요. 몇 명 남았나요? 세 분이 남으셨죠. 세 분이 남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죠. 떠나간 두 분의 빈자리는 또 새로운 분들로 제가 볼 때는 뭐 서울이랜드 정종용 네. 감독이라든가 안산 그리너스 조민국 감독 네. 이런 분들로 채워드리면 되는 네. 문제고 일단 그래서 떠나간 분들을 위해 잠시 5초간 묵념의 시간을 가집시다. 전체 묵념. 네. 다음 이제 사실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가 좀 관심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기현 감독은 그 약간 은총을 받았죠. 네. 이제 경남 선수인 김영찬 선수의 장인어른이신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님이 킹경규. 네 경기장을 방문하셔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경남도 좋았고 이경규 씨도 굉장히 축구 즐기시는 모습, 경기가 골이 터지면은 막 환호하는 모습이 잡히더라고요. 촬영도 그러면. 겸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무슨 MBC 예능 프로그램 호정메이트 촬영을 겸해서 호정메이트. 호정메이트. 뭐라고요? 호정메이트.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호정메이트라고. 호적. 네. 호적.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셨는데 잘했습니다 그날 경기를. 그래서 좀 칼날이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 그나마 그 아버지들 중에서는. 잠깐 그럼 호정메이트면 그 김영찬 선수랑 이경규 씨랑 이게 둘이 이제 호적. 저도 그 재생 프로그램을 그런 보지 거. 않아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김영찬 선수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프로그램에. 그런 컨셉 프로그램들 다른 방송사에 되게 많아요. 음. 장인어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음.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외국 표현으로 파더 인 라우, 뭐 마더 인 라우 그렇죠. 이런 네. 식의 느낌.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이경규 씨의 리액션이 너무 맛집이 돼가지고 그게 중계학원에 계속 나왔어요. 네, 골이 넣을 때마다 아, 진짜? 환호하는 모습. 그 옆에 이제 김영찬 선수의 부인이자
네. 씨의 따님이 예림이 그 예림 볼 씨야. 봐봐봐. 이예림 씨랑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환호한 모습 계속 카메라에 잡혀. 역시 아, 네. 이경규가 간다를 대박 치신 역시 네. 이경규. 네, 뭐 페레즈 감독은 전원 저희가 아버지를 인정을 했잖아요. 네. 정경준 감독은 절반만 인정이었는데 결국 엿새강역으로 아웃됐고 설경의 이 설사커는 모르겠어요. 김포전의 6대1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 방송을 하고 있는 이번 주말에 우리 설사커가 전남이죠. 마침 때마침 이제 감독 이장관 교체된 이장관 감독의 데뷔전 상대입니다. 아, 여기서 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근데 경남이 그렇죠. 제가 경기 전 이 방송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남한테 굉장히 약했어요 최근에. 최근 네. 설경 감독 부임을 한 번도 못 아주 이겼습니다. 정경준 감독의 좋은 먹잇감이었죠. 네, 근데 이제 마침 경남이 이렇게 6대1로 분위기가 끌어올려진 타이밍에 천적이었던 정경준 감독까지 없다? 경남의 전남을 잡을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경남 많이 가더니 근데 경남, 이게 경남 팬 됐네요. 진짜 티아고 윌리안 에르난데스 이 브라질 삼총사가 무섭게 무서운데 느낌이 약간 제가 볼 때는 6골은 원기옥을 썼다. 근데 그런 그- 면이 있긴 네. 하지만 네. 그 경남에 부상자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다 돌아왔나요? 이제 거의 다 복귀를 네. 했고요. 이제 뭐 큰 부상을 당한 뭐 우주성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사실 거의 다 복귀를 한 상태고 지금 이제 전력이 베스트에 가까워졌고 그 이제 설경 감독이 계속 그 베스트 전력이 가까울 시기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경남 팬분들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스노트 편에서 네.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했던 분이 설경 감독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좀 뿌듯한 예. 기분이 들고 있어요. 뭐야? 아니 제가 이제 고향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제 붉은 악마 활동하고 경남 FC 이제 창단 운동할 때 저도 좀 주도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단톡방을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때 같이 했던 멤버들이 한 지금 2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와글와글 모여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인사하니까는 경남 팬 한 친구가 형님 설 감독 언제 나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기현종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 감독님들 가실 때는 가시는 건데 몸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이야 평가를 받고 뭐 거기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만둬야 될 수도 있지만은 뭐 건강은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또 팬들도 팬들이 저는 비판은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가면서 뭐 인격 모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캐리 11회 본격적인 리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하드캐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K리그1 브레이크 타임 리뷰를 갖습니다. K리그1 짧은 방학에 지금 돌입해 있는데 38라운드 중 15라운드를 마친 시점에서 돌아가면서 각 팀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수원FC, 수원삼성,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를 다뤘고 이번 주에는 성남FC, FC서울,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가 리뷰 대상입니다. 한 가지 의제를 각 기자가 발제해서 깊숙이 파고드는 포맷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성남FC 전반기 리뷰 주요 이슈 허인혜 기자가 담당을 했습니다. 허인혜 기자가 택한 성남의 전반기 문제이자 후반기 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공격수 이제 뮬리치 관련해서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뮤랑 뮬신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엄청 큰데 지금 뮬러간 꺽다리라고. 그냥 그 별명을 본인이 지은 건 아니고. 네, 여기 써 있네요. 그냥 이쁜 학 한 마리가 그냥 그라운드에 서 있죠. 네. 학이라기엔 다리가 그래도 좀 두껍지 않나요? 약간 아니 운동을 뭐 많이 한 하체 운동을 많이 한 하체 많이 한. 진짜 축구력이 약간 조금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많이 같은데 달라졌죠. 네. 예, 밀리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에 밀리치가 어느 정도의 선수였나 한번 네. 저희가 다시 상기시켜 보죠. 네, 작년 이에 같은 경우에 뮬리치는 임대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임대 신분인데 성남의 득점을 담당해준 공격수였거든요. 이 선수가 11호 이제 간신히 잔류에 성공한 성남의 총 득점수가 34골이었어요. 이게 이제 리그 최하위인데 뮬리치가 13골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3분의 1 이상을 해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뮬리치의 리그 득점 순위는 전북의 구스타보 일류첸코의 단 2골 뒤져서 5위였습니다. 그 2021년 K리그 1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 후보에도
이제 이름을 올릴 만큼 기량이 뛰어났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유튜브나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짤 같은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이게 이 선수가 뭔가 막 일부러 웃기려고 하다기보다는 좀 큰 키에서 나오는 그 타고난 개그 감각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좀 개그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네. 있잖아. 근데- 본인이 약간 아니, 싫어하는 근데 것 같던데. 웃기려고 네. 이 선수가 웃기는 게 아니라 네. 되게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다가 나오는 그게 웃겨. 행동들이 되게 아. 웃겨요. 그게 웃겨서 사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 선수가 막 골 넣고 유니폼 벗어가지고 네. 퇴장당하고 아 맞다. 그리고 나서 1초 아. 만에 자기가 무슨 짓을 잘못했잖아요. 했는지 알고 아 이러고 뒤에서 그 심판분 와서 되게 웃으면서 알지? 경고 이거. 부장죄야 퇴장이야 이렇게 네. 했던 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안 해도 웃긴 사람들. 네. 그게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인데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실력이 받쳐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될 수 있었다고. 그런 것도 되게 재미나죠. 2m 3인데 네. 헤딩을 잘 못하고 헤딩을 못해.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이러니까는 킥력이 좋잖아요. 반전 매력이네. 네,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독특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선수는 성남이 작년 12월에 완전 영입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가 올해 어떻냐면은 지금 15라운드까지 치른 현재까지 13경기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작년에 9라운드까지 4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 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예, 밀리치 선수도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도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이유로 약간 그렇게 해서 일단 9라운드까지 4골을 넣고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이 와서 좀 컨디션이 떨어졌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밀리치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15라운드까지 2골을 넣었고 4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서 첫 골을 넣었고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었던 7라운드 수원 FC전에서 또 선제골을 넣었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지금 오히려 네네. 현재의 어떤 페이스를 단순 계산화 시켜가지고 지금 본다 하면은 올 시즌 밀리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득점 한 5골에 6골. 작년 시즌에 반토막이야. 그러네요. 네. 네 그냥 어쨌든 이 선수가 득점력이 저조한 것도 저조한 건데 이 경기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활약 때문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완전 영입까지 했고 근데 공중볼 경합이야 뭐 작년에도 뭐 잘 이렇게 성공률이 높진 않았는데 올해도 뭐 많이 밀렸고 파괴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이제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그죠 일각에서는 적극성까지 줄어들었다. 이 선수가 설렁설렁 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 기사로도 이거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이 선수가. 뭐. 막 다부지게 뭐 그쵸. 누구에 비교해야 될까? 예를 들면 구스타보처럼 네, 막 수시로 진짜 구스타보처럼 경기장 곳곳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공이 없어도 압박을 하고 뭐 공중 경합할 때 빡세게 해주고 네.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밀리치가 작년에도 아니었는데 네. 작년에도 아니었죠. 이 올해는 그냥 골 못 네. 넣으니까는 더 이렇게 네. 괜히 욕 먹는 느낌. 이미지를 굳히는 거 네. 아닌가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사실 공격이 한번 딱 진행될 때 뭔가 파괴력이 폭발적인 스피드라고 하죠. 빠르잖아요. 한 번에 팍 밀고 올라가서 뭔가 보여주고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수비해주고 뭐 공중볼 하고 부딪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골을 워낙 못 넣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안 좋은 평가가 계속 이렇게 더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 이게 그런 도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밀리치가 2골밖에 못 넣어? 무슨 문제가 있네. 그렇죠. 무슨 뭐가 안 좋구만. 뭐가 있구만. 김나일 감독과 싸웠나? 뭐 라마단이 영향이 있나? 네.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밀리치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뭔가의 문제를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는 설렁설렁 뛴다, 약하다, 네. 뭐 키만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유리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선수들 폼이 이상하게 안 올라오는 그런 전북 선수들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많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케이스 중 하나가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수원 FC에 저기 예, 벨트비크라고. 벨트비크 선수. 그 뭐 김남일 감독도 13라운드 수원 FC전이 끝나고
이 수원의 높이에 고전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전에 뮬리치가 최전방에서 공을 지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도 좀 쓴소리를 했긴 했어요. 그리고 이날 뮬리치가 전반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 김남일 감독은 뭐 뮬리치가 지금 아직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대 이하로 퍼포먼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뭐 계속해서 문제점을 찾고 훈련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말이 모른다니까. 이렇게 왜 얘기했어요. 안 올라온지 모르겠다라도 이런. 뭐 제가 느낌 있지 이따가 않나요? 뒤에서 좀 뭔가 이유에 대해서 좀 네. 나름 분석을 하고 뭐 통화도 해봐서 네. 가져온 게 있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뮬리치가 14라운드에 아예 명단이 FC 서울, 제외됐죠.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 때 명단 제외됐죠. 사실 뮬리치만 명단 제외한 게 아니고 김남일 감독이 그날 경기 컨셉은 아예 우리는 조직력, 끈적한 네, 맞아요. 축구로 네. 승부할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팔라시오스도 뺐어요. 네 맞아요. 그때 네. 이제 김남일 감독이 승점 1, 그러니까 무승부라도 최소 만들어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승점이 간절하니까 그렇죠. 그런 전략을 사실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뮬리치 뭐뿐만 아니라 여러 주전 선수들을 명단에서 제외를 했던 거고.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 저도 있었고 허준 선배도 있었는데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경기 전부터 승점 1점을 위해 이런 라인업을 준비했다. 페이크였다. 진짜. 사실 나는 승점 근데 3점이었지. 근데 경기를 열고 보니까 이게 페이크 트릭이었다. 예. 심지어 성남은 진짜 역대골을 잘했던 것 같아요. FC 서울을 방심시켜서 10명으로도 승리를 가져가려고 했던. 예. 근데 그 사이에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에피소드 해프닝이 하나 있었던 게 그 포항 원정 가가지고 네네. 그 기자회견에서 김남일 감독에게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뮬리치가 지금 부진한데 외국인 선수 교체나 보강 이런 생각은 없냐라고 해서 김남일 감독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기사로 이제 기사로 와전돼 네. 버려가지고 뮬리치를 바꿀 거다. 네, 잘못 나갔죠 사실. 그렇죠. 약간의 뉘앙스를 그리고 김남일 감독이 그냥 깊게 자세하게 표현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제 기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사람들의 인식이 뮬리치 못하네, 뮬리치 네. 바꾸나 뭐 이런 식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사건 이후로도 김남일 감독은 뭐 뮬리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뮬리치는 확실히 지금 성남에서는 득점이 터져줘야 되는 자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남이 지금 11골이거든요. 득점 최하위인데 네. 팬들 역시 지금 좀 대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뮬리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남 팬들에게. 네, 성남 네. 팬들 몇 명에게 물어보니까 뭐 작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뮬리치만한 공격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믿는 분위기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좀 문제일까 좀 물어보기 위해 선수 운영팀에 이제 통화를 시도해서 연결이 됐거든요. 선수 운영팀에 문의를 했더니 구단에서 이제 먼저 파악하는 뮬리치의 문제점이 뭡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전술과 안 맞는 게 가장 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감독과 코치들을 디스하는 건가? 그러니까 돌려서 디스하기입니까? 아니 작년에 똑같은 감독이고 그런데 네. 전술가 안 맞다는 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네. 해준 설명 토대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남이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네. 계속 이기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수비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까 수비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많이 뛰는 공격수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뮬리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네. 공격 진영에서 공격 상황이 왔을 때 좀 뭔가 스피드를 활용해서 폭발적으로 한 번에 움직이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안 맞는 게 우선 가장 큰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전술적인 문제라고 했지만은 또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상대 팀들이 뮬리치를 활용하는 전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 저희가 강조하지만 이 선수는 키가 2m 3cm이지만 한 번의 템포로 상대 수비수 벗겨내고 앞에 공간 열리면은 학다리 러닝으로 그 있잖아요. 볼트가 뛰는 형식으로. 네. 네, 이 선수는 뭐 보폭이 한 2m 정도 되는 보폭으로 그렇죠. 막 뛰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딱 붙어서 수비한다 이러기보다는 뮬리치가 치고 나갈 그 타이밍만 공간을, 뺏으면 네, 공간과 타이밍만 딱 눌러주면은 이 선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리그 전체가 이제는 파악이 된 게 네.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만 딱 컨트롤을 하면은 뮬리치가 막 헤더나 이런 걸로
박스에서 위협을 주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남이 수비적인 전사를 하는데 뮬리치가 최전방에 있잖아요. 근데 뮬리치의 이제 장점은 다 다른 구단들이 파악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읽히는 것 같고 뭐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그런 이 선수의 훈련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또 그 부분도 많이 물어봤는데 작년에 비해 이 선수 자체에 대해서 안 좋아진 부분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괜찮고 훈련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나 훈련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뀐 게 아주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요?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 특급 정보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도 제일 있는데. 중요한 건데. 여자친구가 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적응력을 뭐 벨트비카 약간 생각이 나네. 제가 그러면 뭔 소리야? 여자친구 한번 물어봐서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아니야. 하여튼 그러면은 뮬리치는 그러니까 경기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외에 모든 다른 거는 다 작년하고는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래서 이 성남 구단 자체에서도 밀리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구단도 이제 마땅한 밀리치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리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구단 이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뮬리치가 작년에 13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득점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결론이라고 할까요? 네. 네, 결론을 좀 내려봤는데 뭐 김남일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뭐 뮬리치의 경기력에 대해서 물론 언급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선수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은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팀 전체가 못하는데 사실 공격수 한 명이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도 뭐 10골씩 넣어주고 그렇게 하리란 법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낮잖아요. 팀이 못할 때는. 그러니까 성남이 전술도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뮬리치가 이제 활약할 수 있는 판이 잘 안 깔아지고 있는 상대 팀도 잘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 자체가 안 깔아지는 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전술이나 뮬리치에 대한 활용을 그대로 좀 이어나갈 계획이면은 그런 뮬리치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성남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번에 성남이 미드필더 새로 영입한 선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수 좀 특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요? 저요? 네. 이거? 이미 타겟팅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김남일 감독하고 그 선수 운영팀의 고민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구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 네. 어떻게든 뮬리치를 지금 살려내겠다. 네. 그래서 지금 허인혜 기자가 얘기한 그 새롭게 데려오는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번 6월 A매치 기간에도 뽑혔습니다. 밀로스 라이치코비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성남하고 계약을 해서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들어올 거고요. 스타일 자체는 제가 제 멤버십에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성용, 오스마르 이런 선수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킥이 아주 정확하고 피지컬적으로 좋고 전술적 롤은 뭐 하이라이트만으로는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른발에서 나오는 킥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뮬리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뮬리치 발, 머리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지금 성남에서는 박수일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네. 예, 작년에는 이스칸데로프가 그나마 그런 역할을 해줬고 뭐 정석화도 조금 해주긴 했지만은 올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뮬리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밀로스 라이치코비치 선수를 데리고 오고 두 선수가 또 언어적으로도 통할 거고 환경도 비슷하고 하니까는 생활적인 면에서도 서로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결국은 저는 이 선수를 데려온다라는 거는 앞서 얘기드렸지만 뮬리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네. 예. 어쨌든 네. 성남이 수비적인 전술을 쓴다 하면은 어쨌든 역습을 통한 공격이 좀 주 무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킥력이 좋은 미드필더 데려온 것 자체가 네 뮬리치를 좀 겨냥을 하고 패스를 찔러줄 수 있고 아니면 그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올려주는 그런 킥도 되게 좋잖아요. 예, 네. 그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올려주는 크로스가 좋아서 그냥 뮤리치 발 앞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m, 40m 패스도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네. 밀리치가 요이 땅 하고 뛰면은 네, 잘하는 뒤에서 거니까. 예, 라이트코비치가 한 방에 네. 전진 패스로 이제 배후 침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노리는 방법 이 성남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저는 뮬리치가 그런 식으로 역습으로 골 넣는 장면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 광주전에 네. 그 수비수 알렉스였나? 네. 알렉스를 그냥 스피드로 농락해버리면서 네. 네, 완전히 그 골을 넣었던 적이 그런 있어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성남은. 그리고 해봤고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지금 그 중원의 선수로 영입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대안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자꾸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걸 자꾸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즌에 득점 탑5 들었던 선수 중에 네. 1위였던 주민기 선수를 제외하고 4명의 외국인 선수가 다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스타보 진짜네. 일루첸코, 라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밀리치. 근데 이게 뭔가 그러면 다 그냥 공교롭게 다 외국인 공격수들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작용을 했다던가 이게 단체 부진한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 엄청 잘했던 선수들이 단체로 놀고 있나? 그거 같이 놀고 있나, 근데 이것들이? 보면은 그런 팀 모임 하나 만든 거 아니야? 팀 자체가 다 약해요. 근데 이게 팀이 아니, 부진한데 전북이 약한 거 아 전부 약하진 않은데 아니, 팀이 전북만 2명인데 그러니까 그러시면 작년에 비해 이제 다 팀이 성적이 그러니까 떨어진 그 부진한 게 이 선수들이 못 넣어서 네. 부진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네. 그 나란히 팀들이 다 부진한 이유가 네. 이 선수들의 부진이고 부진하고 감독님들이 진단하는 네. 문제점도 다 똑같아요. 왜 못하는 적극성. 그렇죠. 그리고 뭐 어. 이 선수 딴 거 달라진 건 없다. 네. 다 똑같이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진단들만 계속 내놓으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국인 선수 노조 결성을 한번 의심해 봅니다. 뭔 소리야. 아니면 혹시 코로나가 태업.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뭐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많아져서 외부적으로- 클럽을 다닐 수 있고 이제 외부적으로 뭐 사적인 거는 네. 모르지만 아니, 뭐 놀 게 많아졌다. 왜 무고사의 함정인가? 나만 나만 잘할 잘하기 거야. 위해서 나만 잘할 다른 거야. 선수들에게 무고사의 함정, 공명의 함정이다. 무고사는 결혼도 하지 않았나요? 무고사는 애가 애도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네. 탄생한 애가 태어났죠, 둘째 아들이. 가정에 충실하는 무고사는 잘하고 그런 선수들은 잘해요. 세징야도 그렇고. 그러네. 네. 합리적 의심인데. 이게 뭐 아니 뭔가 이야기 무고사랑 듣고 하는 게 세징야는 아니라 그냥 잘하는 선수들이야. 그냥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고. 네. 근데 이게 저도 방금 그래서 득점 찾아봤는데 그 선수가 나란히 탑5에 드는 선수들인데 이게 나란히 부진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좀 한번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해보면 재밌지 다음번에 않을까. 한번 네, 방송으로 조희정 다뤄야 기자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갑자기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해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탐사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 성남은 따라다니면 뮤리치를 되겠네. 살릴 것이고 구할 것이고 네, 그걸 위한 지금 후반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스탠스는 그거죠. 네, 네, 그 성남의. 성남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에 세워진 그 클럽하우스에 가면요, 뮬리치 전용 헤더 연습 폴이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 거보다 한 1m 더 커요. 네, 공이 1m 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제 그거 뮬리치 헤더 연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뮬리치는 점프력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점프만 잘해도 아니. 남들보다 몇 배는 클 텐데. 타점이 근데 별로 안 좋던데. 근데 그러니까요. 2m 3cm짜리 선수가 점프력까지 좋으면 하긴 그렇게 하죠. NBA를 해야지 왜 축구를 하는 그게 점프력이 좋으면 제 생각에 무릎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 그러니까 뭐 뮬리치 같은 선수는 아주 대단한 장점과 아주 어떻게 보면 돋보이는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선수인데 작년에는 이런 단점들이 커버가 되면서 잘 활용했다면 올해는 그런 장점들이 억제되면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은 뮬리치가 골을 터트려줘야 성남도 지금 리그 최하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허인혜 기자가 정리한 대로 뮬리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대상 팀은요, FC 서울입니다. 윤효영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네. 자, 익버지에게 어떤 의심과 불신을 들이댈 생각입니까? 오늘은- 이버지에게 불씨는 이번에도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익스볼도 어떤 거? 홈집도 좀 내고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익스볼이요? 익스볼에 빵골 내줘야지. 다시는 안 본다는 생각으로 감독님을. 각오 자체를. 저 감독이 일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따로. 죄송한데. 지난 동계훈련 때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익스볼에 대해서 정말 한국인 감독이 외국 감독의 전술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나에 대한 굉장히 뭔가 찬사를 좀 보내고 싶은 그런 게 있기 지금 때문에 밑밥을 넉넉하게 일단 깔아하겠다. 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찬사를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전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이거는 전술이 문제가 아니다. 전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연장선상인가요? 네. 지난주에 저 전술 문제는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네. K리그 버전의 맨체스터 시티죠. 네, 그렇죠. 서울이. 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맨시티 골을 많이 넣는 팀이죠. FC 서울은 골을 잘 못 넣는 팀입니다. 네. 심지어 말씀을 드리면 서울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성남, 강원, 수원, 삼성, 전북 네 팀밖에 없어요. 여기도 전북이. 전북은 뭐 실점이 네. 낮긴 한데 어쨌든 FC 서울이 이제 15경기 치를 동안 17득점, 16실점 이렇게 했고 성남이 10골, 10골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원이 14골, 수원 삼성이 12골, 전북이 15골 이렇게 이 팀들만 딱 서울보다 득점이 적습니다. 나머지는 더 높고요. 그리고 서울보다 좀 순위권 아래에 있는 팀을 보면 김천, 수원이 득점이 더 많아요. 김천 같은 경우는 18골을 넣었고 수원이 여기 수원은 수원 FC입니다. 수원 네. FC가 이승우 선수가 있고 수원 FC가 20골. 근데 수원 FC는 실점이 28점이더라고요. 어쨌든 골은 많이 넣는 지난주에 팀이다. 얘기했죠. 네. 골은 많이 넣는 팀이다. 네. 멀티골도 적네요. 멀티골 진짜 적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수원, 수협, 김천.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위권에 있는 팀 빼고는 멀티골을 넣은 적이 없어요. 이집법 나머지 다 이집법 축구 아니면 요네 팀과의 그렇습니다. 대결을 제외한 11경기에서는 다 9골밖에 못 넣었어요. 네. 지거나 아니면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네. 그렇게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안희수 감독이 부임해서 네. 우리가 기억하는 축구는 내용도 좋고 골도 돌아가면서 상당히 잘 넣었던 특히 기억에 또렷한 경기 그 광주 원정 0대2로 지고 4대3. 있다가 3대2로 3대2였죠. 아니죠.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뒤집었던 그 고요한 선수 골 넣으니까는 네, 맞아요. 우리 안익수 감독께서 가슴을 팡팡팡팡 그때- 치면서 나에게 오라. 이뻐지. 익수의 신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그 경기가 기억나네요. 그때 강성진 선수가 1골 1도움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때? 음. 네, 그러면서 거의 데뷔전 데뷔골 넣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술적으로 깔 게 없는 게 올 시즌에는 안익수 감독의 그 축구가 더 자리를 잡은 느낌이긴 합니다. 작년보다 더. 오히려 K리그 내에서 전술 디테일로 따지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맨체스터 시티를 본딴 그런 전술인데 비슷하죠. 윙백 전술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인버티드 윙. 네. 심지어 윤종규 선수가 있을 때는 거의 윤종규가 공격수 페널티 박스 에리어까지 들어가는 약간 맨시티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최근에 저 성남전에서 봤을 때도 이태석이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슈팅 한 2번인가 3번도 시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윙백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꼭 페널티 박스 안에 최소 3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을 다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과 1대1 대치가 다 가능한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안에서 숫자 싸움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고 그 공격 작업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상대가 좀 예측할 수 없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구는 근데 골이 축구는 있어요. 골이죠.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고난이도의 어떤 전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술 점수를 준다거나 승점을 더 준다거나. 체조 기계 체조처럼 예술 점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 점수요? 요즘 감독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데. 피파에 한번 건의해. 예술 점수요? 네. 많이 뛰는 점수 줘야죠. 그것도 제가 줘야지. 활동량 점수. 제가 그런 기사를 쓰고 익버지에게 저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 기사를 전에 한번 썼었어요. 축구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스포츠다. 경기를 지배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종목도 아니고 내용이 우월하다고 해가지고 그 팀에게 승점을 1점 더 주는 축구도 아니고 89분을 지배하고 있어도 1분을 지배를 못해가지고 지는 경기도 나오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에서 내용이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 종목인데 이제 그거를 서울이 그런 어떤 하고 있죠. 아이러니를 축구의 아이러니를 깨야 된다라고 하고 했더니 있죠. 다음 날에 안희수 감독이 기사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책을 야. 파타고니아 파도가 치면 서핑을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의 의미가 그러면 의미는 안 내는. 지금 파도가 칠 때 나는 나갈 것이다 피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럼 그 파도 중 하나가 그 호전 선배 기사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뭐 책은 빨리 잘 읽고 알라딘 중고서점에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이제 그렇죠. 해봐야죠. 자, 골 결정력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드업 했으면 딱 나올 건 골 결정력 하나인데 이제 서울의 기대 득점은 서울 기대 득점만 보면 서울의 순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팀. XG XG 값 네. 화제죠 많이. 뭐 손흥민 선수 때문에 화제기도 하고 90분당 XG 값이 1.34예요. 근데 1위 울산 현대가 1.38로 1위에 있고 서울은 2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0.4밖에 네. 차이가 안 나요. 기대 득점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기대 득점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15경기를 했다. 근데 XG 값이 1.34골이다. 그럼 적어도 이 팀은 경기당 한 골 이상은 경기당 그 1.34골의 기대 득점 이상이 돼야 그렇죠. 좋은 득점력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경기에서 17골이면은 기대 득점까지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률은 0.65로 0.65.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것도 14라운드까지 0.6이었거든요. 근데 김천전에서 그날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0.05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슈팅 개수도 슈팅 얼마 안 개수도 184개로 K리그 1 12개 구단 중에서 가장 많아요. 네, 진짜 180 울산보다 더 많더라고요. 울산이 178개인가 그렇던데. 상대 박스 안을 쪼개고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네. 할 때 슈팅까지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감독이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줬는데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그 상대 수비에 막힌 슈팅이 제일 많습니다. 전 구단에서. 그러니까 많이 때리는 만큼 많이 막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만큼 상대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몰아넣고 많이 때린다는 거죠. 왜 못 넣는 건데 왜? 어쨌든 저는 그거를 좀 선수들의 좀 뭐랄까 결정력 문제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서울에서 득점을 해줘야 될 선수는 조용욱 선수 그리고 박동진 선수, 팔로세비치 뭐 이 정도가 돼 있죠. 네. 나상호는요. 나상호는 저는 사실 나상호는 공격 작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한테 진짜 득점 1위까지 해라라고 바라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고 나상호 선수 어쨌든 지금 올 시즌에도 5골 2도움인가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기대 득점도 가장 높아요. 네. 0.85골로 가장 높은데 나상호 선수는 그래도 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용국 선수 2골 2도 박동진 선수 뭐 상당히 경기수가 적긴 하지만 아직까지 한 골. 이건 좀 아쉽죠 아무래도. 네. 또 팔로세비치도 사실 골만 노리는 자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닉스 감독님 체제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는 유형인데 팔로세비치도 좀 많이 슈팅이 막히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격진의 선수별 기대 득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PK를 제외한 수치인데 조용우 선수가 14경기에 출전을 했고 슈팅 33개를 시도를 했는데 득점이 2골입니다. 네. 작년 후반기에는 완전히 네, 작년 후반기에는 좀 잘 넣었잖아요. 슈팅 몬스터였는데 네. 다시 슈팅 햄스터가 돼버렸네. 그래서 이제 득점 그러니까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률로 연결된 그런 XG 값을 보면 0.48골. 네. 90분당 XG 값은 0.33. 그러니까 90분 엄청나게 낮은 수죠. 네. 세 경기를 뛰어야. 그러니까 생일 기회에 한 골 넣는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것도 못했네요 실제로는. 근데 조용욱 지금 23세 가서 하는 거 보면 완전. 아니 근데 23세에서도 에이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돌파를 해서 메이킹을 해주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이 선수가 유일하게 멀티골 넣었지만 근데 그때도 제가 챙겼거든요 그 경기 후반전에 2골 넣은 거 빼고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아쉬운 게 지금 U23 아시안컵 전체 득점 1위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2골이요? 3골입니다. 3골이요? 그전 경기도 넣었기 때문에. 조용호, 어제 또 도움까지 했으니까. 그럼 조용호 선수는 음해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용호 선수는 아닉스 볼에 잘 안 맞네. 전개가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아닉스 감독이 작년에 잘 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수 개인의 그런 골 감각의 문제가. 소속팀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다. 근데 아마 아시안컵에서 그렇게 감각 올려왔으면 후반기에 반등의 여지는 남겨놨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겠죠. 후반기에만 잘하는 후반기는 슈팅 아니, 몬스터, 전반기는 슈팅. 저는 그런 얘기 안 전반기는 했는데. 버렸다. 네, 어쨌든 그다음 박정진 선수 보시면 6경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6경기에 3골 넣었고 어쨌든 XG 값은 3.12점으로 높은데 뭐 슈팅 18개 중에 1개가 골로 들어갔으니 역시 결정력 문제. 네, 역시 결정력 문제가 보이죠. 0.32골입니다. 뭐 이런 기대 득점에서 실제 득점으로 연결된 그 비율이 팔로세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15경기에 나섰고 32개 슈팅 중에서 2골. X 값이 얼마였습니까? X 값이 0.56입니다. 어... 네.
근데 뛴 시간이랑 이제 슈팅에 비례하면 3.59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근데 실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된 비율은 0.56이니까 굉장히 낮죠. 그리고 90분당 득점 XG 값도 역시 0.3. 네, 나상호 선수 좀 월등하네요. 나성 선수 월등합니다. 네. 네, 지금 14경기 뛰었고 23개의 슈팅이 때렸고 이제 두 골을 이게 두 골이 페널티킥 뺀 거죠. 뺀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5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0.85골로 거의 제일 한 골에 근접한. 손흥민 선수가 XG 값총 토탈한 게 15골인가 16골인가 그랬는데 23골을 넣었었죠. 야. 다들 공격수들이 전반적으로 득점 전환율이 다 슈팅을 되게 많이 시도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쵸. 낮은 편이네요. 근데 이제 슈팅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슈팅할 상황이 많다는 얘기로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술적인 그런 걸로 감독이 만들어낸 판에 다 상황이 깔아줬다. 아닌가. 예. 다 깔리진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윤효영 기자가 강조하는 거. 네. 전술은 좋다. 전술은 극상인데 결정력이 핫하치다. 네. 모두가 그렇다면은 뭐 방법은 하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전반기 끝나도록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네. 뭐 뭔가 새로운 인물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서울도 어쨌든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최전방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어왔잖아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네. 뭐 가브리엘 바르보사 선수도 한번 왔었고, 지동원 선수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보내려고 기억이 투명 인간 지금은. 네. 그러게. 박정민 선수 왔었고. 네. 박정민 진짜 있었던 선수. 네, 있었던 선수. 이따 근데 세 갔어요. 선수 네. 모두 결론적으로는 실패죠. 바르보사는 아니스 감독 부임 후에는 좀 후반전 공중볼 싸움용, 그러니까 약간 흔한 말로 대가리잡이라고 하죠. 대갈잡이. 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였고, 지동원 선수는 지독한 부상에 시달리면서 폼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는데, 2021년 지동원의 출전 기록이 12경기 1골 1도. 여름에 왔으니까요. 네. 뭐 후반기는 뭐 그래도 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3경기 출전입니다. 또 김천에 한번 나왔다고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그때 햄스트링가 또 올라와서 참 몸이 안 올라오고 있고, 박정민 선수는 작년에 15경기 나섰는데, 이거 박정민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그래도 전반기와 중반기에 좀 뛰었고, 후반기로 아우닉스 감독 오고 나서는 많이 좀 기회를 그때 또 부상이 네. 또 있었죠. 못 받게 할부자, 됐죠. 우리 네. 할부자. 심지어 올 시즌에는 한 번도 출전 기록을 세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영입 실패가 좀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영입해서 성공한 공격수는 나상호 네, 한 명. 나상호 한 명. 올해도 팀에 팀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공격수는 나상호 정도. 나상호 한 명. 나상호 팀이네, 나상호 팀. 네, 나상호 팀. 그때 성남대에서 예. 얘기했잖아요. 예. 나상호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나상호 대박 잘하던데 대표팀에서도. 네, 근데 네. 허 해설위원께서 약간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네. 하고 자 뭐 있어? 재밌는 상황이 한번 거기까지. 있었어요. 네, 검색해 어쨌든, 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단장님과도 통화를 했고, 이제 성민 차장 이제 그 홍보팀 생님과도 네. 통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은 공격수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수 고민하는 거 맞습니까? 네, 왜냐면 근데 중요한 게 돈이 별로. 돈이요? 이게 처음에 그 친구가 지금 팀을 또 떠났잖아요. 히카르도 실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히카르도 실바가 에즈노 몸이 안 좋아서 네즈 떠났죠. 춘식이. 네, 춘식이라고. 춘식이라는 별명이 있던 히카르도 실바 선수가 건강 문제로 해서 팀을 떠났는데, 그 외국인 빈자리 하나를 여름에 이제 채울 거라고 했는데 밖에 처음에 알려진 게 안희수 감독이 또 수비수를 요청을 했다. 이래가지고 서울 팬들이 감독님 수비수 말고 줘. 아마 이한범 선수 부상 나가면서 더 아니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그랬었어요. 그 전부터 그랬었는데 약간 그러면 좀 흐름의 변화가 혹시 지금은 유성환 단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느껴지던가요? 흐름의 변화요. 그러니까 확실히 영입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스 감독이 맞추기가 좀 까다롭다는 그런 뉘앙스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떤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앞에서 확실히 넣어줄 수 있는 피니셔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좀 그런 유형에 맞는 선수인지 한번 딱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네. 선수 할 것 같은데. 무고사? 한 방에 해결되네. 무고사는 한 방에 해결되죠. 무고사? 외국인 무고사 무고사는 너무 이제 약간 힘들지 K리그에서는 아니 무고사 영입한다는 게 아니라 무결점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그런 무고사 같은 필요하죠. 무고사 같은 옛날에 무고사 대한 같은 유형은 솔직히 무고사 같은 유형은 아니수 감독이 찾는 베스트죠, 베스트. 예. 왜냐하면 앞에 그치. 나와서 연계되지,
골도 넣어줄 수 있지. 어쨌든 빼기도 쓰지. 네. 많이 머리도 뛰어야 쓰지. 되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많이 뛰는데 네. 아니스 감독이 원하는 거는 좀 더 연계 쪽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좀 잘- 작아도 될 것 같은데 키가. 결국은 피니셔가 아니라 전술을 같이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딱 이거요. 가짜 네. 9번. 근데 그러면 그래서 나- 우리는 네. 공격수가 있어도 케인? 매물이 있어도 막 영입을 이렇게 고려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익숙볼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앞서 이게- 계속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뭐 감독님 선수를 괜찮은데 선수들 결정력이 문제다 했는데 이 정도면은 선수 구성 자체가 감독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애초에 골 결정력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건 역시 감독의 감독의 선택이 선택이 아닌가. 근데 연계를 원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한 맨체스터 시티를 만드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아니 근데 드는데. 맨시티도 네.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올해 공격진 구성 자체를 이제 저기 누구야 제로톱으로 갔죠. 제로톱으로 네. 갔죠. 그릴리시, 그릴리시, 포든, 제수스. 제주스, 뭐 스털링도 스털링. 뭐 저는 K 스털링은 나상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근데 결국은 이 선수들로 죽이 되니까 선택은 엘링 홀란드잖아요. 그렇죠. 결국 네. 했는데 정통 스트라이커 영입. 네, 정투스가 영입을 했죠. 네. 맨체스터 시티의 선택을 보십시오. 네. 제주스가 FA래 이번 이적한다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스날 이적설이 있긴 그쵸. 한데. 있긴 하죠. 그거 데려오면 안 되나?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어쨌든 제주스. 제수스를 서울로 데려오고. 제주스도 결정력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아니스 감독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니스 감독의 스타일 아니면 영입 안 아니, 한다니까. 이게 영입해도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익스볼의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쓴다고. 한마디로 아이스 감독이 공격수를 찾을 때 그 공격수는 하나의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보다는 우리 팀과 여러 가지 맞출 수 있는, 네. 전술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능력이 갖고 있어야 있으면서 괜찮은 피니시까지 네. 해줄 수 있는 그럼 겁나 비싼 선수. 그러면 쉽지 가격대 않습니다. 근데 조규성 올라가죠. 괜찮지 않나요? 물론 괜찮지만 조규성 괜찮죠. 아니 다 좋지. 뭐 네.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주민규, 해리케인. 김건희, 해리케인. 해리케인, K 해리케인, 네. 조규성. 조규성.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이 어떠 아닙니까? 그런 또 현실적인 그렇죠. 얘기도 지금 해줍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 그러니까 감독님. 유 단장님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 데려오면서 좀 비용을 더 추가 지출을 네, 했죠. 네, 추가 지출을 한승규 했기 선수도 때문에. 마지막에 데리고 오면서 네. 이정료도 또 얼마를 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의 진짜 그 서울이 바라는 베스트 공격수는 아마 비쌀 거예요. 그렇죠? 네.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뭔가 영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여름에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 이상은 구단끼리의 트레이드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그렇게 트레이드가 되고 근데 혹시 그렇게 해서 맞는 상황이 있으면 뭐 데려오고 가는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네. 트레이드를 얘기했어요 지금. 네, 트레이드를-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겠죠. 오. 네. 트레이드면은 안병준? 근데 오. 가능성이 있긴 근데 해요. 저는 안병준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피니셔잖아요. 네. 근데 안병준 선수가 생각보다 박스 밖에서 같이 만들어 네, 나가는 그러니까요. 것도 잘해요. 나와서 받아주고 활동량 그리고, 자체가 네, 많아서. 괜찮으니까 저는 괜찮을 것 안병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돌아가면서 한번 네, 서울에 이거 지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제 다른 팀 팬들에게는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서울이- 유의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선수 약간 현실적으로 네. 지금 트레이드 얘기를 했으니까는 적절하게 트레이드를 하면은 이런 선수는 서울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명씩만 좀 살짝 꼽아보세요. 그로닝 얘기하면 죽는다 거의 나. 근데 그런 저는 얘기- 진짜 그로닝 데려오면 희대 트레이드 아니에요 진짜. 루이스 피구 이런 느낌. 그로닝 저는- 얘기하지 마. 저는 그래도 그냥 조규성 같은 유형이면은 저기서 군대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 그러니까 그 말 아니에요? 조규성을 데려오자 이게 아니 그 선수 데려오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근데 아니,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번 여름에 당장 뭔가 서울이 여름에 당장 어. 진짜 어렵긴 하다. 여름에 당장 먼저 하시죠. 저는 그 네. 국내 선수를 데려오기는 사실 서울이 원하는 득점력을 해결해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외국인 선수 중에 찾아보면은 작년 무려 18골을 넣은 그 수원 FC의 라스 선수가 아니 환경이 바뀌면은 사실 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음. 수원 FC도 사실 라스를 살리는 게 베스트지만 뭐 당장 살릴 수 없다면 뭐 다른 방법을 찾고 라스를 보냄으로써 뭐 다른 새로운 선수를 데려와서 전력을 추가로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수비가 좀 힘드니까 수원 FC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바꾸는 선수는 데려올 선수 서울에서 지 보낼 선수 말하는 거 아니야? 고날 선수요.
수원 FC에서 보낼 선수. 아니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이니까. 받을 선수. 네. 서울에서 받을 선수는 수비 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수비 쪽. 수비 쪽. 수비 쪽에는 근데 서울의 수비 쪽에는 다 서울 수비는 지금 약간 보낼 수 없는 입맛에 선수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강상희, 황현수. 아뭐 그중에 강상희 선수. 근데 그러면 라스를 너무- 보내고 강상희 황현수 너무 데려온다 그러면 라스랑은 네, 체급 차이가 좀. 체급 차이가 나네. 하여튼 근데 뭐 어쨌든 라스 추천. 정도를 라스. 추천할 수 있겠죠. 네. 담당 기자 입장에서는 이 선수 군침 돈다. 이 선수 군침이 돈다. 저 딱 떠오르진 않는데 사실. 제카? 제카는 이제 아직도 임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긴 어렵고. 물론 키하고 제카가 아직 완전 영입이 아니니까 네. 더 오퍼를 해서 노려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거기 브라질 트루가 너무 끈끈한 것 같아서 지금 아니고 굳이 생각을 해보면 연계왕 이정현. 저 진짜 당황스럽다. 근데 이정현 선수도 결국은 피니시가 지금 네, 약간 피니시가 계속 문제가 네. 되니까. 근데 안명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안명준은 여기 너무 생각을 못했는데, 꽂히게 네.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이고 이브리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현실성 좀 살리면 박정인 안 돼요. 박정희 안 제가 아시안컵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안 돼요? 솔직히 전 좀 아쉬워요. 박정인도 더 해줘야 활동량이 돼요. 많고 그렇죠. 네. 해리케인. 그렇죠. 해리케인을 네. 그러니까 그 롤모델로 삼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래도 박정희 선수를 데려갈 거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강성진 선수를 필포든처럼 쓰겠어요. 그냥 제로톱으로. 가르친다. 네. 그래서 저- 저는 솔직히 제 의견은 그래요. 건강한 지동원이면 사실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렇긴 지동원 선수야말로 연계 플레이나 이런 축구 지능도 수준급이고 진짜 한참 좋았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나 그런 것 부분도 잘 됐었고 거기다 결정력도 갖고 있고 육각형 공격. 그런 게 다 됐는데 지금 지동원 선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게 네.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좀 지동원 선수를 어떻게 지동원 선수를 신체적으로 몸 상태가 극적으로 좀 네.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아닉스볼의 극상을 이 에피소드 그렇죠. 팬들이 네.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안수 감독님은 박동진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박준 선수가 굉장히 지금 희생적으로 해주고 있대요 팀에서. 네. 그래서 팀에서 평가가 굉장히 아니 괜찮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휴식기 전에 김천 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기 이상민 선수가 2대1로 앞서가는 그 골 넣었잖아요. 네. 아니 박동진, 안익수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야. 그냥 보면서 네. 아니 지난 6개월 몇 달 동안 전까지만 지난 해도 6개월 동안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지고 볶고 막 안 볼 사람들처럼 행동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 풀리는구나. 근데 저도 박동진 선수 플레이를 보면 일단 나와서 받아주고 연계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아닉스 감독이 만족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쉽다. 우당탕탕 골이 아니면 득점 상황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희생을 해주고 정말 팀 분위기를 좋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선수지만 조금 성적을 좀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좀 확실한 피니셔는 한 명 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누가 오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네. 서울이 공격수에 대한 갈증은 분명히 있다. 느끼고 있다. 네. 감독님 제발 수비수 말고요 공격수로 합시다. 공격수로. 이런 결론으로 네. 살짝 가도록 하겠고 황인범 선수에 대한 정보는 조금 있지만 저희가 이거는 약간 네. 이따 보너스 타임 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대한 얘기. 이제 이건 서울 팬들이 너무 바랐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약간 여론을 의식한 건가요, 그럼? 아니죠. 팬들의 갈증을 채워준 거라고 네. 포장을 포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뭐 다 설명을 못했지만 서울이 15라운드까지 키패스만 111개에다가 그리고 가장 많고 아니 진짜 내용적인 면에서는 울산하고 투탑이라니까요. 패스 성공률 88.6%, 근데 순위가 드리블 성공률이 49.2%. 그만해. 예술 점수 안 준다니까 축구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또 강한 강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까 네. 그만 상처를 찔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시딘을 발라준 걸로 우리가 마칩시다. 알겠습니다. 자, 저 때문에 많이 길어졌는데 빨리 하시죠.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팀으로 갑니다. 네. 이번에는 자 대구로 갑니다. 어떻게 가마솥에 물 끓이면 됩니까, 조효준 기자? 아이고. 저는 저희가 그동안 늘상 해왔던 감독 얘기 말고 네. 조금 더 큰 아젠다를 갖고 왔습니다. 드디어 조광래 사장 구단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조광래 사장을 드디어 끌어내리는 건가요? 대단한 사람 나오나요? 안 그보다 되는데 더- 조근 사장님. 저는 그보다 더 위를 저격하는 저격 저격하겠다고? 스나이퍼요? 이야기를 하겠다는 네. 네, 바로 구단주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분. 그렇죠, 그분. 근데 아직 구단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취임이니까 임기가 시작되니까 아직은 아닌데 이제 찐. 구단주 가로 진. 열고 네, 가로 구단주 열고 진. 하사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네, 그걸 기점으로 시민도민 구단들이 많은 새로운 구단주들을 맞이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대구도 거기에 해당하는 구단 중 하나인데 이제 홍준표 당선인, 시장 당선인이 새로운 구단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요. 대구 팬들도 그렇고 이게 왜 우려가 있고 뭐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또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난 일이거든요. 7, 8년 된 일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구가 최근 굉장히 좋잖아요. 뭐 당장 올 시즌 성적이 좀 주춤주춤하는 면도 있고 하지만 2014년 분기점은 조광래 대표이사 부임인 걸로 볼 수 있는데 조광래 대표가 구단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리그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거 조광래.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네, 늘 상승세, 늘 네. 발전하는 팀이었고 2018년도에 FA컵 우승도 했고 네. 시민구단임에도 ACL에 2차례나 참가하기도 했었죠. 성적뿐이 아니라 내실도 많이 다졌는데 DGB 대구은행파크를 개장을 했고 클럽하우스도 완공을 했죠. 근데 이게 뭐 조광래 대표의 공도 컸지만 그만큼 축구에 관심이 많은 구단주 권영진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시장이었던 권영진 시장이 선거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시작 전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축구에 관련된 여기 내용이에요. 달아주세요 여기. 저희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성향, 관계가 취향과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2017년 대선 후보였고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 후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어서 유력하게 당선이 점쳐졌고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홍준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유세 과정에 했던 말로 K리그 팬들의 어떤 PTSD? 과거의 일이 떠올랐죠. 네. 5월 20일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유세 도중 했던 말인데 네. 대구 FC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시민구단을 전부 기업구단으로 전환해야 된다. 유감스럽게도 대구에는 축구단을 감당할 만한 기업이 없다.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다. 이에 이제 여기 이 발언을 한 걸 보고 대구 FC를 해체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사실 이게 워딩을 건조하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세금으로 지금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업 구단으로 전환시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 시민 세금으로 우리 대구 FC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궁극적으로 본다면 기업 구단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만 사실 맡을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워딩인데 그렇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봐라 이러면서, 왜냐면 이게 과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의 행적들 때문이 아무래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던 거죠. 과거에 일이 있었으니까.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제 경남도지사를 201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이 돼서 2017년까지 맡았었거든요. 그때 2014년 경남이 K리그 클래식 11위로 광주FC랑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구단주가 경기 전에 SNS를 통해서 이제 한 말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뭐 경남 구단주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 경남은 스폰서도 없어지고 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지만 그때 당시 넥센이었던 넥센 히어로즈와 비교하면서 경남 FC는 운영에 130억 예산을 쓰고도 넥센 히어로즈의 10분의 1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게 프로 구단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승강 플레이오프 전에 구단주가 발언을 했습니다. 지면 운영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발언을 한 거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약간 더 센 약간 스트롱 사이다의 그렇죠. 느낌이었기 때문에 말을 좀 거침없이 했죠. 네, 그리고 경남은 결국 광주에서 패했고 K리그 2로 강등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축구단 구단주가 해체시효. 사실 그냥 뭐 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강등이 실제로 되니까 실구원장 회의라고 간부급 회의에서
경남 사장, 감독, 코치, 임직원들한테 다 사표 받아라 라고 지시를 했고 경남 FC를 계속 운영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실제로 해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실제로 발언을 했고 당연히 축구계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죠. 근데 이게 결국 해체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뭐 구조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을 진행하고 계속 운영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해체를 검토하고 해체까지 가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었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 팬들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체 발언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까지 이제 권영재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있는 구단주였는데 열정이 있는 구단주였는데 홍준표 구단주가 오게 되면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사실 축구에 대한 그렇게 열정이 큰 분인가? 큰 구단주인가? 네. 라는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몰이에서 비롯된 그렇죠. 어떤 오해. 네.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잘못된 그러면서 알고 그거를 이제 있는 자신이 어떤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근거로 근거로 쓴다는 거. 막 갖다 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정치인 홍준표의 어떤 이미지죠. 그렇죠. 시원하긴 하지만 가끔 보면은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약간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찾아봤는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 중 유세 내용 중에 뭐 경남은 130억 썼는데 넥센은 40억을 받는 그 야구팀 넥센 히어로즈보다 못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경남이 뭐 해체를 할 수도 있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넥센이 40억을 한다는 거는 운영비 전체가 아니라 스폰서 받는 수익뿐이에요. 넥센 타이어가. 네, 사실 야구단의 운영비는 거의 300억 정도 완팍의 운영비가 그럼요. 되거든요. 뭐 근데 40억과 그리고 경남 130억은 전체 운영비거든요. 이걸 직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팩트가 잘못됐다. 네, 경남도에서 직접 지원한 건 20억 수준인 걸로 알려졌고 그 당시에 그 외에는 뭐 스폰서 후원금, 구단 수익 등 뭐 20억 자체도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것과 130억과 40억을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직접 비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네, 홍준표 구단주님 B 틀렸습니다. 네.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죠? 그런 그냥 거 팩트 체크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구는 일주일간 6일간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경기만 하는 K리그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 있겠냐 오호. 이런 아이고. 말을 했고요. 아이고. 홈팀 이점은 일방적인 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 판정에 있다. 심판이 홈팀한테 유리한 판정을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오호. 이게.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스포츠 토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심상찮게 들린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거는 약간 그냥 감정적인 말 아닌가요 이게? 뭔가 이거는 이제 가더라 동시 그렇죠. 느낌이 좀 국가대표 있어요. 경기를 보면서 감자탕집에서 소주 한잔 하시는 아저씨들께서 네. 그렇죠. 야, 뭐 벤투 저거 축구도 못 한다는데 무슨 후방 빌드업인지 뭐 뒷방 빌드업인지 그거 한다는데 뭐 이런 약간 느낌의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 특히 이거 홈팀 이점은 심판 아. 판정에 있고 경기 전에 스포츠 홈팀들이 아마 심판 눈덩이를 네. 제일 많이 외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뭐 한 이야기가 있는데 5월 20일 아까 유세 발언 중에 한 얘기로는 축구 주말에 한 게임 주중에 한 게임 하는데 그것도 중계 제대로 안 한다. 어허.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쿠팡 플레이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있는데 연맹이 정경기 중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몰라주시고 연맹이 섭섭하게. 네. 대구시청의 하드캐리를 틀어야 돼. 네, 이런 섭섭한 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님은 문화체육 특보로 선호정을. 축구 문화 특보. 아니 뭐. 그리고 뭐 경남 구단주 시절에 사실 잘못된 행태 같은 것도 있었죠. 본인이 잘못했던 거. 당시 네. 대표이사로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었는데 이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죠. 먼저 축구인 출신이면서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거를 뭐 어느 정도 힘을 보탰던 안종복 대표이사. 네. 이분이 2014년도에 구단이 강등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는데 그 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임명을 했던 분이죠. 구단이 강등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는데 이후에 그 그 대표이사 시절에 외국인 선수 계약금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판 매수 사건, 경남의 심판 매수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경남의 큰 흑역사를 안긴 대표이사를 선택한 분이 이분이었다. 일종의 저기 경남 팬들에게는 금지어죠. 그렇죠. 네, 금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홍준표 구단주가 임명했던 대표이사가 박치근 대표이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축구인 출신이 아닌데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축구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기존 축구 관계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뭐 2부 리그에 있는 팀들 부담되니까 1, 2부 리그 합치자. 승강제를 없애자. 2부 리그 팀들이 너무 힘드니까. 1, 2부를 합치자. 네. 왜 그 이유가 네. 2부 리그 팀들이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승강제 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우리나라에 승강제 도입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겪고 했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미님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홍준표 네. 도지사가 했던 그런 말들하고 약간 좀 비슷한 수준의 맥락이 이제 네, 비슷하죠. 맥락인데. 그리고 그 혁신 방안으로 또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감축을 위해서 선수단을 36명에서 26명으로 축소하자. 한 프로구단에 한 경기 어차피 14명밖에 못 네. 뛰는데 프로구단의 선수단을 26명으로 한 시즌을 운영하자. 부상 당하지 마. 네. 부상나면 큰일 어쩔 수 나겠다, 없죠. 부상나면. 26명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표이사가 당시 박성화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팀의 외국인 공격수였던 스토야노비치가 9골을 기록하니까 10골을 기록하면 보너스를 줘야 되거든요. 5천만 원을.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진짜로. 네. 와, 문자를 보내게. 그거 영화 대사 아닙니까? 전임 대표이사 시절에 계약을 한 걸 보니 10골을 넣으면 5천만 원을 줘야 한다. 감독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했죠. 그리고 이분도 사실 경남 구단주로서의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일로 얼마 뒤에 구속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좀 아마 우연이겠지만 공교롭게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7년 4월에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려놨는데 그해 경남의 K리그2 우승을 했고 그 다음 시즌에 승격을 해서 2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었죠. 이런 경남도지사, 경남FC 구단주 시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 대구에서 대구 FC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예상이 조금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앞서 그 후보실을 유세했던 발언 이전에 출마 선언을 공식으로 하기 전후로도 이제 이분의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청년의 꿈이라는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대구 FC에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힌트를 얻어보자면 어떤 말을 했냐면 3월달에 대구는 시민구단보다 재정이 풍부한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 달에 4월에는 대구 FC에 대기업 스폰서를 유치해서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아직 정식으로 취임을 한 것도 아니고 7월부터 취임을 하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당장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당장 구단을 매각한다거나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분의 기존 깔려 있는 생각이 시도민 구단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기업 구단 체제로 운영돼야 된다. 뭐 이것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본인의 철학이다.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문화 그리고 공공 어떻게 보면 영역 그렇죠. 등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이사는 진주 의료원 폐업 네, 사태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안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렇죠. 행정이나 이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말이었다. 왜 세금으로 프로스포츠 팀을 운영을 해? 왜 세금으로 문화 부분에 우리가 돈을 써요? 이런 약간 그게 기재에 깔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구시장 그 후보 시절에 유세 발언에서 나왔던 말도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분의 이제 당장 뭐 대구 FC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경남 FC 시절의 기억의 연장선상으로 인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당시 경남은 이분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직접 선임한 대표이사들이 큰 문제들을 일으켰었고 당시 성적도 안 좋았고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건 골칫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도지사 시절, 경남FC 구단주 시절에 말콩이 와서 김종부 감독이 와가지고 승격하고 막 성적 리그 2위 하고 그때 축구센터 그렇죠, 창원 네. 축구센터에 막 관중들 꽉꽉 들어차고 그랬으면은 조금 다른 생각이 반응이 많았을 다를 수도 있었겠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 어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되게 모범 사례로 좀 꼽히고 있고 시도민 시위하는 구단에. 느낌으로 갑자기 잘하고 네. 있죠. 그리고 조광래 대표가 국건이 있잖아요. 그쵸, 이분이 네. 지금까지 팀을 만들어왔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4월 발언 그때도 스폰서 유치 정도의 발언에 그쳤고 5월 유세 발언 이후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를 의식한 듯이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때 그 후보 시절에 두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20일 날 그 유세 발언이 있었던 거고 그 이틀 뒤인 22일 날 강원 FC전을 관람을 했는데 이때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수원 FC를 3대 0으로 완파한 데 이어. 근데 이건 참고로 본인은 수원 FC라고 썼지만 이 경기는 수원 삼성전이었습니다. 이 축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문화체육특보 문화체육특보 필요한 사람 나야 필요할 나 수 있어요. 나였어. 자꾸 새 직장을 찾으시는데. 오늘도 강원 3대 0으로 완파했다. 둘 다 이기고 분위기가 좋은 거죠. 경남 구단주 할 땐 내가 가기만 할 때마다 지는 바람에 축구장에 가지 아 않았는데 이게 이유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문단.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구단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랬던 거다. 아 근데 지금 내가 가니까 다 3대 0으로 이긴다. 이러면서. 대구는 2번 갔는데 고맙게 다 완승을 했다. 앞으로 구단주가 되면 자주 가야겠다. 완전 스탠스 바뀌었는데요. 한발 물러난 발언을 했고 이런 식으로 태도가 조금 물러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당장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네. 이거 구단에 물어봐봐야 당장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구단 사실 정치도 바닥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단의 밑바닥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네. 좀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발언 전후로 분위기가 어땠나? 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썼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말투가 잠깐 조선 느낌 나는데 맞나요? 뭐 약간 그렇기도 네. 하고, 네. 보통 시도민 구단들이 선거 기간에 중립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진짜 원래 이제 구단주이던 네, 그렇죠. 그 뭐야 지자체 네. 장가의 팔로우도 끊고 네, 인사말도 막 인사말도 내린다든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맡은 일에만 집중하자는 분위기였고 어, 그리고 발언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강원전에 세징야가 50-50을 달성했잖아요. 어우.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느라고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네, 저도 뭐 대구 저는 갔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네, 그때 그렇죠. 아 50-50 한 날. 네, 50-50 한 날도 오. 갔었고, 그 홍준표 당선인과 같이 경기를 네, 봐요. 같이 봤습니다. 네, 같이 봤는데 경기를 끝까지 보고 가시던가요? 지금 끝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왔고, 네. 두 경기 왜냐면은 그 대구에 또 다른 이제 프로스포츠 팀이 유명한 프로야구 삼성 삼성 라이온즈가 라이온즈.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그때 6회인가 7회를 보고 네, 떠났대요. 맞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좀 뭐라고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대구는 본 끝까지 시민 구단이 있었어요. 아니니까. 대파가. 삼성은 시민 구단이 아니고 아, 대구 FC는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네. 야구는 3시간이 기본인데 길죠. 축구는 딱 2시간 하고 끝나니까.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저도 물어봤는데 저는 약간 좀 더 위층에 물어봤는데 네. 뭐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 대단한 사람. 우리가 대단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까지는 아니고 우리 학교 잘하면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 아니,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말이 네, 없죠. 할수 구단 있는 게 없어요. 입장에서도. 이거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냥 거기 최대한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네. 그 정치인 홍준표의 이 어떤 성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미지에 걸맞은 되게 쏘고 공격적인 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조금 여론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네. 서서히 물러선 한 발씩 물러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이제 구단주 진, 네. 시장 진께서 한 방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 하나를 기업 하나를 구단주 아니야 아, 그런 그런 것도 거 필요 없고 구단주 취임 기념으로 세징야 동상을 허락했다. 아 시청 앞에 혹시 아니 시청 앞에 세징야 동상을 그거는 대구역 앞에. 계산을 해본 거고요. 대구 동대구역 앞에 대구역 아니, 앞에. 대팍 앞에 세우면 되죠. 네, 대파 앞에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팬들이 원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 알고 있네? 그렇죠. 라는 그런 걸로 분위기 환기가 약간 될 수도 있을 거고 기업 유치는 글쎄요 지금 뭐 본인도 진단하셨겠지만은 대구의 어떤 그런 대기업이 할 기업이 없다라고 말했죠, 진짜. 뭐 저희끼리는 그때 쿠팡 얘기를 쿠팡이 대구에 물류센터가 있어서 네. 대구 쿠팡 뭐 로켓맨 이런 느낌으로 쿠팡이 저기 경상북 때 물류센터 많이 찍고 있거든요. 김천에도 네. 하나 있어요. 그래서 김천에도 있어요? 네. 어. 새로 지었어요. 1,100억 정도 들여서. 아 진짜요? 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쿠팡이 지방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런 범위를 넓혀가는데 하나쯤 프로보다는 축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쯤. 괜찮지 않나. 근데 쿠팡 하나 할만한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세징야가 로켓맨 그 조끼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세징야입니다. 아니 이러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세징야입니다. 네. 이러면서. 택배 크로스가 아니라 실제 택배를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 최근에 올라온 거 있죠. 그 영상처럼. 예. 황재원의 택배 크로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뭐 해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대구 쿠팡 플레이. 대구 그게 뭐 아니 TV? 플레이 TV로 대구 쿠팡 플레이. 대구 쿠팡 로켓 왕. 근데 하여튼 저는 대구 FC가 결국은 좀 안 좋게 박혀 있는 스포츠 축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고 있지 않나. 오히려 당선인을 바꿀 수 있는. 당선인의 바꿀 수 생각을. 네. 당선인이 경기장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경남 FC 구단주 시절 때 갈 때마다 졌어. 갈 때마다 이겼는데 네. 지금 어쨌든 후보자 시절에 갈 때마다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서 더 쏠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알기로 대구가 포항하고 홈 경기는 네, 2대2. 안 왔는데 네. 2대2로 비겼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그 때 경기를 갔습니다. 내가 가야 이기는 거가. 아 그렇죠. 아 징크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네. 홍준표 오면 3대 0. 오면 오면 이긴다. 그럼 이제 승리 요정, 이제 팬들이 승리 엄청 반길 거 아니에요. 승리 호정. 승리 요정. 아니 방송에 아니 요정. 딱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지 방송으로. 승리 호정 홍준표로. 네, 그렇게 돼. 이미지를 본인의 이미지를 사실 정신 이미지. 아니 사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승리 요정.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장내 아나운서분이 외칠 필요가 없이 그냥 대구 팬들이 아, 걸개로 승리 요정. 플래너로 어서 오세요 승리 호정 홍카콜라 이러면은 맞아. 아니면 네. 그 전광판에 얼굴 뜨면은 승리 요정 같이 구호 한번 외쳐주고. 외쳐주고 네.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 기분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적 시장에 한번 나중에 크게 쏘실 그러면 수도 이제 있고. 보도자료로 하나 나오겠죠. 자 다시 승리 요정이 한번 오셨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정치적 성향과 취향이 아닙니다, 정치자 여러분. 그냥 축구 제- 구단주로서의 네.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어디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그 아니, 승리 요정 만수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뭐 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죠. 전임 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시민 구단들한테 이렇게 지원금을 보냈었잖아요. 그런 걸 또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흐름이고. 근데 저희의 기준은 그냥 K리그에 도움이 되는 이득이 도움을 되는, 위한 그냥 네, 그런 의견. 누가 됐든 K리그에 좀 도움이 되는 도움이 좀 방향으로 됐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는 네. 거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승리호죠. 승료. 승료. 홍승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리뷰할 마지막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 전북의 무패 행진을 끊어버리면서 네. 리그 2위로 휴식기에 들어간 K리그 양강 분쇄기. 아 근데 제주가 이렇게 분위기 좋은 팀인데 뭐 지적할 게 있나요? 지적할 거요. 실종자가 한 명 있잖아요. 실종자요? 네, 사람을 찾습니다. 제주도에서 누가 실종이 됐어요? 패스 잘 넣는 윤빛가람을 윤빛가람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굵고 싱싱한 계란이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윤빛가람 선수가 안 보이죠. 부상 아닙니다. 컨디션 난조 아니고요. 그냥 팀 내부도 아니고 밖에 있습니다. 바뀌면 제주도 바뀌어요? 아니요. 제주도에는 있는데 제주도에 있어요? 팀 밖에 있다. 육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주 관련해서 다룰 주제는 비트를 비틀어 버리는 윤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는 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의 출전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2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울산과의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부상이 아닌데도 이 선수는 2달 넘게 출전 명단은 물론이고 훈련장에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그런 상황을 들으시면 짐작을 하시겠죠. 네. 이거는 코칭 스태프, 특히 남길 감독과의 어떤 갈등, 그 반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기는 출전 문제 때문입니다. 출전 문제. 그래서 결국 제주가 이제 전반기를 상당히 잘 보냈지만은 윤빛가람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이 휴식기 이후, 그러니까 후반기 팀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큰 문제 하나가 해소가 된다. 같이 가든지, 같이 가면서 이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갈라서.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개요를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동계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 윤빛가람 선수와 코칭 스태프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단 안에서도 잘 녹아들면서 준비를 했는데, 역시 이 발단은 포항과의 개막전 리그 1라운드였었는데요. 이때 이제 제주는
이창민, 윤빛가람을 중원에 세우고 최영준을 3백 중앙에 세우는 어떤 공존. 아, 예. 근데 딱 들어도 약간 너무 이게 될까? 그러니까 하는. 너무 공격적인. 네, 결국은 이번 겨울에 이제 이창민 선수가 군대 갈 줄 알았는데 안 맞죠. 남아버렸고 네. 예, 입대가 1년 밀려버렸고. 근데 이제 이창민의 공백을 대체할 거라고 고민하면서 데려온 윤빛가람, 최영준에 있고 윤빛가람, 최영준, 이창민이면은 울산 전북에도 안 꿀린다라는 얘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던 이 꿈의 삼중주였는데 이거를 같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실패를 합니다. 네, 포항의 카운터에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홈에서 0대3 완패로 출발을 했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개막전 직후 윤빛가람 선수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당시에도 이제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그래서 한 2경기를 쉬었죠. 주중 주말 경기. 요 경기를 쉬었는데 뭐 남길 감독은 코로나 이후에도 약간 윤빛가람 선수 기용을 조금은 머뭇거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남길 감독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던 것도 있고 전술적 딜레마도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수비 밸런스부터 먼저 하면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중했던 시기라서 발생하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때 남길 감독은 윤빛가람 선수 조합을 이제 중원에 넣는 걸 좀 일부 포기를 하고 이창민, 최영준 조합 사실 뭐 밸런스만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게 맞죠. 아, 우리끼리도 이해되는. 이창민, 최영준 사실, 조합을 중원에 두고 김봉수 선수를 이제 아, 쓰리백 이 선수. 쪽에 네. 세우면서 근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막전 0대3으로 진 뒤에 이후 4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2승 2무를 거두고요. 전북전에서는 홈에서 2대0 승리까지 합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이때 전북전에 명단에 돌아와요.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털어내고 근데 이제 출전하지 못했고 네. 3월 A매치 휴식기 직전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전에 후반 35분 교체 투입이 되는데 근데 이 서울전 투입이 윤빛가람 선수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할까 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었고 왜냐하면 서울이 그때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비 밸런스보다는 앞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확실하게 승리를 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도 그쵸, 그쵸. 불구하고 네, 맞아요. 후반 35분에 투입이 됐다. 아, 그거죠. 뭐 남길 감독도 근데 생각은 있었다고 해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윤빛가람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했었고 3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근데 또 때마침 서울과의 경기 이후에 제주 선수단 내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최영준 선수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길 감독은 영준이가 초반에는 코로나 후유증이 있을 거니까 가람이를 먼저 써야 되겠다. 이제 준비를 시켰고 실제로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 대구와의 경기 때 윤빛가람 선수가 드디어 선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 34분에 최영준 선수 교체되면서 나왔어요. 사실 경기 내용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교체돼 나오는 윤빛가람 선수도 표정은 사실 밝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 다음 사흘 뒤에 이제 울산과 홈에서 또 경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남길 감독이 대구전 내용을 보고 안 되겠다. 다시 이창민, 최영준 조합이다. 보통 이제 경기를 앞두고 하루 혹은 이틀 전에 마지막 전술 다듬기나 이런 걸 할 때 대충 선발 라인업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A팀, B팀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미니 게임을 하면서 전술 준비를 하니까 네. 윤빛가람 선수 B팀으로 간 거예요.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닌 팀. 아닌 팀, 선발 네. 라인업에 없는 팀. 주전조랑 비주전조. 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경기 미니 게임을 하는데 윤빛가람 선수가 그 남길 감독 얘기를 빌리면 안 보였대요. 그 경기를 뛰고 있는데 남길 감독은 그 안에 들어와서 희수를 잡고 이제 경기를 진행을 시키고 중단시키고 전술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그런 걸 하는데 자신의 시야에 윤빛가람 선수가 안 들어오더래요. 코치들의 얘기, 밖에서 본 코치들의 얘기가 가람이가 뛰질 않고 있다. 코치들도 가람아 뛰어라. 뭐하냐? 열심히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걸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항명이라고도 생각할 거고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스스로가 이제 셀프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때 연습 때부터 남길 감독은
구자철 선수를 공격 한쪽에 세우고 이창민, 최영준 두 선수를 선발로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A팀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 윤빛감 선수는 안 거예요. 내가 또 아. 선발 라인업 빠지는구나. 실제 울산전 때도 이제 그렇게 라인업이 나갔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남길 감독 윤빛가람 선수한테 왜 열심히 안 하냐, 무슨 일이냐, 뭐가 문제냐, 뭐가 불만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빛가람 선수는 왜 제가 선발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5일 울산전 윤빛가람 선수는 후반 30분에 최영준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이 되는데 그 출전이 현재까지 제주에서의 마지막 출전이고 마지막 명단 진입이었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죠. 네, 어떤 네. 상황인지가 그려지네요. 선수는 자신이 계속 꾸준히 선발 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행동으로서 불만을 표현을 네. 했고 남길 감독은 그걸 직감을 했고 완전한 불안해요. 이게 참 불화가 이제 생긴 거죠. 겨울 이적 시장 종료 직전에 윤빛가람 선수가 그러니까 3월 말에 네. 수원 FC로 이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는 이젠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길 감독 입장은 그래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당시에는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미 선수가 수원 FC 그리고 대구 FC와 접촉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적 시장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임박해서 선수가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이 감독님의 몇 번째 구상입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좀 메시지로 얘기를 해보니까 가람이는 내가 창민이와 영준이를 편애하고 자철이는 너무 특별한 존재라서 저 위에 있는 선수고 거기다가 22세 이하 선수들까지도 지금 미드필드 쪽 뭐 김봉수 선수라든가 한종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까지 있으니까는 지금 내가 4번, 5번 옵션인데 그럼 여기에서 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인즉슨 남길 감독의 해석은 이적하고 싶습니다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수원 FC의 제안 이런 것들 협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시츄에이션 자체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네. 저 나갈래요. 저 이적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선수가 언해피를 요즘 표현으로 언해피를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을 하니까 감독도 뭐 믿고 쓰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죠. 뭐 감독 입장에서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이제 편애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감독이 선수단을 운영하는 원칙이 뭡니까? 실력. 경쟁. 지금 가장 좋은 컨디션. 컨디션. 그리고 우리가 상대 전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에 맞는 선수를 출전시킨다라는 거는 모든 감독들이 대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윤빛가람 선수는 저는 계속 선발로 뛰고 싶습니다인데 남길 감독이 보기에는 전술적으로도 지금 우리 팀은 그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선수가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이후로 윤빛가람 선수는 선수단과 별개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요. 네. SNS로 윤빛가람 선수의 근황이 하나 포착됐던 게 있었는데 그 구자철 선수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재활 센터가 있습니다. 아인스 하나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운동을 하는 모습이 이제 구자철 선수의 SNS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 훈련 외적으로 그냥 개인 운동만 밖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상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구단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뭐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연봉이 연봉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팀의 중심이 돼야 될 선수를 그냥 이렇게 뭔가 낭비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는 사실 어느 해결을 팀에 해야 가도 되죠. 해결을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거죠. 결론이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중순인가에 네. 5월 초 중순에 제주 수뇌부 그러니까 뭐 제주 수뇌부 하면은 한중길 대표이사, 네. 김현희 단장, 남길 감독 3명인데 만나서 이제 윤빛가람 선수의 문제에 대한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은 한중길 대표이사는 기량적으로 좋은 선수 아니냐. 근데 우리가 데려왔는데 이 선수를 3년 계약이나 하고 데려왔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이적을 시도했던 게 3개월도 안 됐었고 네. 지금 여름에 나간다고 해도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팀을 떠나는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참 이게 유럽 축구에서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중길 대표이사가 이제 그 회의에서 낸 의견은 이적을 시켜도 나는 일부 리그는 못 보내겠다. 경쟁 상대한테 네, 경쟁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적은 네. 하고 싶지 않다. 간다고 하면 2부 리그만 가능하다고 난 생각한다.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안 보내겠다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얘기에 남길 감독은 그렇다면은 올해까지는 무조건 윤빛가람 선수를 함께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남길 감독은 마철춘 수석 코치를 선수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된 거죠. 예, 마철춘 수석 코치를 메신저로 보낸 건데 선수단으로 들어와서 훈련을 하면서 경기 출전을 이제 준비하자 했는데 윤빛가람 선수는 여전히 자신의 팀 내 입지 문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으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에 좀 크게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싶은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불과 2020 시즌에 AFC 챔피언스리그 그렇죠. MVP였고 네. 작년 전반기 울산에서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름에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이동경 선수가 갑자기 확 주전 경쟁에서 치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이동경 선수가 팀을 끌고 갔지만은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빛가람 선수는 여전히 자신이 K리그에서 제일 좋은 기술과 패스, 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증명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부를 하겠죠 본인이. 네, 또. 그리고 본인이 제주가 이번이 세 번째 제주로의 그렇죠. 복귀였는데 그 제주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전 경쟁에서 내가 그렇죠. 밀려 있을 네.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하고 갔겠죠. 물론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팀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참 윤빛가람 선수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제주가 이제 부침이 있긴 했지만은 5월 이 휴식 기전 마지막 경기 전북을 잡고 2위가 된 거예요. 선두 울산하고는 격차가 크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주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순항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남길 감독이 지금 선택한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다라는 네. 반증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선수 입장이 조금 더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남길 감독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3주 전, 그러니까 5월 중순에 그때 어떤 시점에서의 생각 말고 시간이 지른 지금은 윤빛가람 선수하고 계속 갈 생각이냐? 남길 감독의 대답은 지금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외국인 공격수를 찾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적절한 후보를 찾아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면은 우리가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단에다가 윤빛가람을 좀 정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는 이종료를 바꿔 아니요 이적료를 받지 않더라도 받지 연봉이라도 않더라도 세이브를 세이브를 하겠다. 네. 좀 하겠다. 그 돈으로 공격수 더 좋은 공격수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는 함께 가기는 이제는 감독도 어렵다고 판단. 왜냐하면 감독이 어쨌든 그 대표이사 단장과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온 거를 토대로 선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뭐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왜 감독님이 이런 걸 직접 해주진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겠지만 어쨌든 선수가 그 손을 잡질 않았으니까. 네. 뭐 하지만 지금 제주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한중길 대표이사의 생각대로라면 윤빛가람 선수는 이적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진짜 입으로 가야 돼요. 입으로요? 빛가람이 이브릭으로. 이브리그에 살만한 팀이 있나요? 대전 하나 시티즌, 대전 정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랜드 정도? 서울 이랜드.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근데 자금력이 적어도 있더라도 연봉은 지켜줄 수 있는. 근데 그렇더라도 선수도 근데 이부 리그로 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전. 나 비전. 아 비전을 통해 프로젝트를 봤다. 너 우리의 승격 전도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스토리 하나 쓰자. 지금 이럴 때 패버지가 오피셜 있었더라도. 보도자료에 딱 나오잖아요. 승격 아, 승격 도전.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어쨌든 뭐 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나 타팀 지도자, 타팀 선수들 사이에도 이미 알고 있죠. 알려졌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윤빛감 선수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과연 이부 리그 팀도 쉽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결정을. 만일 우리 팀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벤치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감독의 어떤 그 권위가 존중받을 것인가. 부담을 느낄 수도 그건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오고 싶은 쪽에서도. 무조건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주가 해결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뭐 일단 그 김현희 단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 뭐 남길 감독과 윤빛가람 선수 얘기겠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중재하고 싶다. 중재를 지금 A 매치 시기 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남길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은 썩 그렇게 그 남기 감독도 나도 지쳤다 이 느낌으로 답을 좀 했나 보네요. 네, 네.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은 환영할 만한 팀들이 여러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 일부 리그에도 당장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혹시 서울도 황인범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격수 한 여기 번쯤- 많아요. 서울. 아니 한승규 있잖아. 아, 생각가 있네. 한승규 있잖아. 서울. 가능이 있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원 FC라든가. 그렇죠. 수원 FC. 수원 FC는 이영재 이영재 선수가 여전히 못 있다. 메우고 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 진짜 큰 것 같아요. 성남 FC도 뭐 그렇죠. 그렇고. 성남 윤빛가람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잘 어울린 나쁘지 않다. 성남이가 윤빛가람이 찌르고 다시 한번 율황 윤요윤 네. 윤요윤이었나? 제 아, 이름은 윤요운 시절. 어. 그리고 또 있었고 뭐 이부 리그 팀들은 승격 노리는 팀들이라면 당연히 네. 품고 싶겠지만은 조건적인 측면 현실적인 조건이죠. 것들 이랜드도 공이 필요하긴 한데. 이랜드도 보기. 진짜 필요하긴 해요. 거기도.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윤빛가람 선수의 또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나 다른 팀 가면은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무조건 주전 주전으로 할 뛰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팀을 확 그쵸. 이끌 수 있는 왜냐면 윤빛가람 선수는 싸움. K리그에 몇 없는 약간 마법을 전재영 미드필더. 마법을 부려줄 수 있는 네. 선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주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결론이요? 본인들의 예상 시나리오 이번 여름에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저는 뭔가 풀어줄 것 같아요. 저는 올 시즌은 어떻게든 끌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결국은 조금 풀어준다기보다는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뭐 임대를 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올 시즌 여름에 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현실적이라면 저는 임대 반년 임대 정도를 임대는 생각했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년 임대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어느 정도 연봉을 조금 보조를 해주는 방식인데 그러려면은 선수가 좀 양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선수 측도 지금은 사실 퇴로가 없는 상태니까 음.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철준 수석 코치를 보는 여기가 사실 마지막 팀에 합류하려면 여기가 마지막 그 기회였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남기 감독이 와라. 네, 그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그렇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1대1로 대화를 하자. 뭐 이런 네. 느낌에. 뭐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의 영원한 진리 중에 하나는 감독이 이기는 선수는 사실은 없다. 감독은 물론 감독이 이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변에 불신이 커지면은 결국 감독이 먼저 나가게 되지만은 제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선수를 기용하는 권한은 감독이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또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처한 상황도 되게 아쉽고 뭐 결론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네.
하지만 역시 또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뭐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네요. 이 선수가 되게 뭐 한 2년 3년 전에 온 선수도 아니고 당장 겨울에 온 선수잖아요. 그리고 제주로 갔을 때의 어떤 그 이미지나 당시에 이제 모두가 주목했던 것도 아 제주가 진짜 우승에 그렇죠. 도전하려고 네. 하는구나. 그 우승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윤빛가람이 퍼즐이 될 수 있다. 예, 전격적으로 또 제주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고 시즌 전에 뭐 구자철 선수까지 영입되고 나서 모두가 예상했던 거는 아 제주의 중원은 정말 행복한 고민이다 였잖아요. 누굴 써야 되나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다가 예,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참. 근데 뭐 축구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를 보는 듯한. 예. 그러면 완전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아니면 아니. 그때도 못 살렸지 결국은. 그렇죠. 결국에는 예. 지단 피고까지는 어찌어찌 됐는데 네. 거기에 베컴이 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는 마이클 원 수비는 누가 하냐 그럼. 쌀 결국은 뭐 그때 이제 마케렐레를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 최대 실책이었죠. 그게 최대 실수죠.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화려해도 화려하고 컨트롤 공격적이고 하기가, 테크니션인 네. 선수만 모아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리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뭔가 심심하죠. 저희가 보너스 타임 들어갑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여름 이적 시장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다룬 네 팀의 여름 이적 시장 방향성이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남은 뭐.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거 들었던 거 그 몬테네그로 국대 라이치코비치랑 그 동남아 쿼터 네. 동남아 커터요. 네, 송우 형의 그 관심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관심. 아, 네. 성우 형이 동남아 커터라는 거 진짜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 국적이 아무래도 싱가포르니까 네. 예. 네, 뭐 관심이 있다 이 정도. 뭐 그, 알겠습니다. 그 대열에 끼어 있군요 네, 성남도. 그 여러 구단 중에 한 팀이에요. 확실히 좀 공격력에 대한 그 부분을 성남이 여름 이적 시장에 그렇죠. 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울은 외국인 공격수 말고 다른 포지션을 좀 관심이 없나요? 일단은 좀 황인범 어떻게 돼요? 황인범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피파의 그 러시아 특별 임대 규정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관한 규정이 나오지 않아서 서울도 딱 지금 기다리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좀 남을 수 있다면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잔이랑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잔도 이제 그 규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에이전트와도 좀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인범 선수의 에이전트가 외국인 에이전트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뭐 해외 팀에 뭐 황인범 선수가 제안을 받은 걸 뭐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답을 저한테는 그렇게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연장이 되면 또 이제 거기서 고민이 많아질 수 있겠죠. 황인범 선수가 고민이 많겠죠. 뭐 이제 서울에 남겠느냐 아니면 다른 팀으로 해외 진출을 해외에서 다른 리그에서 뛸 것이냐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특별 임대가 그러면 카잔으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특별 임대라서 다시 온 거지 카잔이 판 건 아니니까요. 팔 의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카잔이 에이스였으니까 일단은 카잔으로 들어가서 프리시즌을 준비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포지션 보강은 트레이드 위주로. 일단은 유성환 단장 올 여름은 아무래도 다른 구단도 그렇고 좀 확실히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면 좀 트레이드가 이제 많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비진에서 수비수 추천도 되게 많이 받고 있긴 하대요. 그 에이전트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수비수.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찔러보기 들어오는 거죠. 찔러보기. 이 수비 어때요? 저 수비 어때요? 안희수 감독은 수비수를 원하고 그러니까요. 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막 뚜렷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렇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라는 정도의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네. 대구는 여름에 돈 쓰면 혼납니까 자기 구단주한테? 이번에 3대0 두 번 이기는 거 보고 한번 여기서 투자를 좀 더 한다면 라마스가 어떻게 될지 있지 모르겠어요. 라마스는 지금 거의 떠나는 네, 그쵸. 분위기가 네. 된 거 떠나는 분위기는, 걸로 네. 거의
그래서 대구의 아마 여름 이적 시장 과제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되지 않을까. 근데- 라마스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 겨울에도 홍정은 떠난다고 했는데 아 뭔가 마지막에 또 잡았어. 뭐 그래서 라마스가 극적으로 잔류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라마스가 잔류하더라도 어느 정도 뎁스 차원에서 중원이 원래 다른 선수 겨울 이적 시장에 노리기도 했었잖아요. 네. 라마스 임대죠 지금. 라마스요. 라마스 1년 계약이었어. 1년 계약. 그래서 중원 쪽에 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지 않나. 송의영. 성우 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성우 형도 대구가 노리고 있는 네. ACL에서 한번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여기서 상대해봤던 팀이니까. 대구 상대로 2번이나 네, 득점을 골을 했잖아요. 넣고 해서. 아 근데 라마스 진짜 아쉬운 게 라마스가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대구 포항전에서 사실 대구 포항전에서 그 진짜 세징야, 정말 라마스, 놀랐어요. 제카 세 명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좋을 것도 있을 듯하네. 거예요. 대구 입장에서는. 아니 데려가고 싶은데 이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재계약 조건으로 요구를 하면은 그쵸. 같이 가기는. 감당할 수 어렵다. 없는 부분. 사실 대구는 네. 잘 뽑으니까. 어, 그렇죠. 사실 에드가 그렇게 갔는데 제카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잘해주고 있고. 뭐 자신 있겠죠. 네. 제주는요. 일단 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의 후보를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고 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또 국산 윙포워드도 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윙포워드. 예, 왜냐하면 이제 제르소는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제르소는 몸값이 아쉽지 않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제르소 쪽에서 파괴가 다 됐을 때 그렇죠. 주민규 선수가 네. 피니시를 해주는 지금 패턴이 거의 제주의 확실한 교과서적인 저거니까. 제일 확실한 네, 테크니시죠. 문제는 반대편에 있는 이제 조나탄 링인데 아 조나탄 링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아무래도 제르소에 비하면 파괴력적으로 그렇죠. 어떤 이 선수가 솔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상대의 이제 수비 균형을 깨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링보다는 더 파괴력 있는 그런 이제 국산 윙포드를 한 명 정도 네, 지금 국산 윙포워드. 오른쪽 윙포드요. 오른쪽 윙포드요. 그 정도 되는 아, 선수 쉽지 생각 많지 않은데. 않잖아요. 네. 제주가 만족할 만한 네. 공격력을 시야를 갖고 1부에만 두지 마시고 아. 2부까지 한번 넓게 오, 네, 보신다면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일단 무지막지하게 빠른 선수 얘기가 지금 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굉장한 보너스. 김인성 선수 아니에요? 예, 씨. 야, 너 내 멤버십 깨지 마. 아 맞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노 코멘트 하고. 노코멘트 여기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긴 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피드백들을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친 우리 기자들의 소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엄청 길었어요. 예, 어디서 이렇게 길어졌지? 서울이 아니었나? 서울이 아니 해보면. 제 생각에 제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뭔가 들어보면 네, 저희 둘이 말이 많다고.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에요. 할 얘기만 허인의 조효정 기자 할 얘기 정확하게 그렇죠.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수다스러운 편이라. 저 아무튼 제 소감은 오늘 소감 피곤합니다. 아 지금. 피곤합니다. 네. 지금 2시간 알았어, 되고 알았어. 있네요. 네. 조효정 기자는. 네, 저도 대구 FC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좋았고요. 대구 FC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예, 홍준표 네. 곧 시장님의 문화체육 특보는 조효정 기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여영 기자는요? 네. 오늘 제가 뭐 좀 신나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정리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이 뭔가 축구의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는데 뭐 어쨌든 지었고 오늘 이번에는 진짜 재밌게 했고 좀 서울의 그런 서울이 좀 더 한국 축구의 그런 뭔가 예. 자, 그럼 제가 안익수 감독님 브랜드 표현을 가치에 하십니다. 따라. 한국 축구를 선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FC 서울만의 브랜드 축구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소원하시 1000만 시민을 만족할 수 있는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자, 다음 주도 이제 이런 포맷으로 계속 가는데요. 마지막 3회째인데요. 다음 방송에서 돌아볼 네 팀은 강원 FC,
김천 상무, 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입니다. 자, 강원 담당이 누구죠? 제가 강원 담당이고요. 예, 김천은, 접니다. 포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울산은 제가 합니다. 울산 뭘 해야 되지? 울산이요? 울산을 할 얘기가 그냥 칭찬하면 되잖아. 이게 굳이 울산? 까지 안 하도 칭찬할 되는 거 아니에요? 거면 방송 안 하지. 그렇죠. 근데 막 모르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칭찬한다. 예, 뭘 하나 끄집어내긴 끄집어내. 김영권 선수의 브라질전 5실점이 있는데 그거를 울산과 연결지어서 예, 아니면은 뭐 홍명보 감독의 카리스마 이뤄도 되는가? 예, 아니 그냥 한 농담. 예, 뭐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거고. 강원은 뭐 하려고요? 저는 그 지난달 말에 제가 이영표 대표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아, 예. 그때 우리 2002년 월드컵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강원 이야기를 조금 물어봤어요. 몇 가지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기사로 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영규 대표이사에게도 족발을 요청했는가? 아 그걸 물어봤어요. 예. 김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네, 김천 쉽지 않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이 곡축 팬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기자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로 끌고 가는 하드캐리. 오늘도 K리그를 비롯한 국내 축구 부흥을 위해 하드캐리하는 팬 여러분 개고생하셨고요. 저희도 또 한 주 잘 준비해서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제발. 제발.